광복절 행사가 두 곳에서 따로 열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 살인자 공방이 벌어져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이른바 명파리 발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씌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인 국민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강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뉴라이트 이념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는 광복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행사가 열린 건데요. 반쪽 광복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하튼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사실은 정부 여당한테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일단 여하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뉴라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뉴라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우리도 정치권에서 뉴라이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정확한 무슨 어떤 이념적인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이제 뭐 우파 뭐라는 개념에서 무슨 뭐 새로운 우파 개념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뉴라이트라고 설령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뉴라이트들은 전부 다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느냐?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조금 더 설명을 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 더군다나 뭐 본인도 보니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의 독립기념관장 후보한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도 또 무너지는 거고 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종찬 회장의 처음부터 사실은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뭔가 좀 잘못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정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이 따로 행사를 연 상황을 두고 여당은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갈라치기다,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김영석 관장을 임명하는 건 역사 쿠데타다 비판하고 있는데, 갈라치기다, 역사 쿠데타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자꾸만 광복절의 어떤 이 행사 자체가 두 쪽으로 나눠진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광복절 행사가 두 곳으로 나눠져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을 찾아간다면 결국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관장을 임명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렇다면 그 관장의 어떤 새로운 임명 자체가 적절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인지, 이것부터 저는 입장을 확실히 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뉴라이트 인사다, 뭐 또 친일 또 식민사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왜 굳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광복절 행사가 두 곳으로 나눠진 것 자체가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질을 보지 않고 지역적인 것만 어떤 비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 행사가 둘로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영석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적으로 약속한 마당에서 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김영석 관장은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또 오늘 자신의 SNS에도 다른 사람의 글을 게재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 것이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적절한지 여부. 이거는 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광복회 등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은 너무 과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가 분명 숨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사실 광복회장도 임추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의견 개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견 개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임명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리왈저리 할 수 없다는 거 아셨을 겁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제가 하는지는 나중에 그 광복회장도 알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임명한 이후에 대통령이 관장을 갖다 해임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뭐 무효가 되든 이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지. 광복회가 왜 경축식에 참석을 안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종찬 그 회장의 경우에는 문제제기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문제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1919년, 1948년에 관련된 역사 논쟁은 이미 일단락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역사 논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김구 선생과 그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차이가 있다면 네. 좌우 합작 임시정부 수립 여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임시정부를 단독 수립에 찬성하느냐 여부, 거의 사회주의자를 포함시키는 여부, 이것뿐이 없는 거죠. 여기 왜 친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찬 그 광복회장의 문제제기 시점, 내용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천인 선언 회견을 여는 등 이 관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영석 관장은 지금 언론 문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진 사퇴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국정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아마 검정 교과서 관련된 또 이 일이 있는데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뉴라이트 관련된 서적이 여기에 제출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이 검정 교과서가 어떤 것으로 채택될 거냐를 두고 또 한바탕 소동이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석 관장을 통해서 결국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역사가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 때도 이분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국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일본의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해주는 말인 거예요. 송기정 선수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국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국적. 때 면접 때 예.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그걸 합법화해주게 되면 독립운동 왜 한 거죠? 합법이면? 이 모든 역사가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기념관장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에서 안보에서 갖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국가를 두 쪽 내고 있는 상황,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이 뼈아픈 킹핀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석 관장의 성향을 문제 삼고 정부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이종찬 광복회장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찬 회장이 친일 성향 뉴라이트라고 언급했던 모 교수에게 지난 7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최종 면접 당시 최고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동의 앞뒤가 안 맞는다. 결국 인사권 기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근데 실제 뉴라이트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만점을 줬으면 그러면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일단 거기서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2명 있잖아요. 5명 중에. 근데 그 2명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다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으니까 뒤늦게 와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처음부터 이
신임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뉴라이트한테 최고점을 주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네. 또 뉴라이트면 전부 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워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혹시 그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 주건 경축식 기념사에서 건국절 제정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네. 건국절 제정 추진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왜 계속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바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일 텐데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 당연한 이야기를 뭐 대통령실이 확인해야 되는 이 상황이 더 황당한 지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종찬 회장이 계속해서 건국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가 유관기관에 기관장으로 오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독립기념 관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뉴라이트 인사 또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었음에도 임명이 강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혹시라도 건국절을 제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터전이나 그리고 독립운동 자체에 대해서 그 이념 자체를 좀 퇴색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저는 이종찬 회장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사실 논리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복회 회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명백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를 표하는 것 저는 당연한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 부분과 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광복절을 건국절을 바꾸는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네. 그거는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라고 하는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서 건국절을 추가한다. 정부 수립을 건국절 명칭으로 추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자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단독 수립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이 가치 평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1948년도에 단독 수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좌우합작해가지고 북한까지 포함시켜 같이 정부 수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약간의 의견 차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의견 차이에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건지 저는 그거가 그 해결점이지 여기서 친일이 왜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의 발단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다른 날도 아니라 광복절에 정치인들이 둘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광복절을 맞아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하나로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수 현 씨와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이영표 씨 등이 광복절 기념 기부 마라톤에 나선 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현 형님 그리고 45명의 저 같은 페이서도 있지만 또 16,300명께서 이 독립유공자 후손자분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시고 오늘 다 뛰고 계시거든요. 이 런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절대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금자리를 지어주기 위한 그런 뜻깊은 행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말 뜻깊은 행사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가수 현 씨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짓기를 위해서 마련한 기부 마라톤인데요. 참가자와 그리고 후원 기업들의 후원들을 모아서 진행해온 행사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심한데도 오늘 오전 5시부터 81.5km 기부 마라톤의 대장정 이미 시작이 됐고요. 가수 현 씨 그리고 이영표 전 선수, 배우 임시완 씨 등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45명의 페이서들이 현과 5인 1조를 만들어서 번갈아 뛰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배우 진성규 씨, 권은주 마라톤 감독, 그리고 조원희 코치 등도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81.5km면 마라톤 풀코스의 2배 거리잖아요. 이걸 뛰는 이유가 광복절의 의미가 담겨서 이제 81.5km로 완주하게 8월 되면 15일.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더한 기부
기부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들을 짓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벌써 총 45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서 16명의 안락한 집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현 씨가 다 81.5km를 다 완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요, 또 일반 참가자 16,300명도 이 마라톤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정치권들에 비해서 국민들의 마음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권이요. 아니 물론 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보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그 뭐 제복 입은 그 어떤 국가 유공자들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렇게 개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뭐 집까지 지어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될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사 진행, 전현희 의원 모두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결국 이 전현희 의원 발언 이후 청문회는 5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왜 저 상황에서 이 살인자라는 단어, 이 말을 썼을까요? 글쎄요, 뭐 작정하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한 그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장소가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인의 이름을 또 고인의 어떤 사명 경위에 대해서 떠올린다는 것은 유족한테는 심각한 제2차 가해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전현희 의원이 저기서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 발언을 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선거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6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로 6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 갖고 만약에 이 언급을 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세 번째, 객관적인 팩트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8월 달이에요. 그리고 8월 6일인가요? 8일인가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어떤 보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의 권익위에서 뭐 가방 실물을 보고자 했더니 그게 거절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 보도에 출처갖고 아마 상당히 본인을 괴로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된 것은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시계열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전현희 의원이 말한 그런 말이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의원은 자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입장문에서 여당을 향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이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본인이 권익위원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설마 저는 저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채로 그걸 준비한 채로 발언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시절에 이미 20년을 공직에 임하면서 그 국장님 같이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윗선에서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온 국민이 동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여사가 직접 300만 원 명품백을 받는 장면 그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저것이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법 앞에 평등하지
그러면 누구든지 법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저거는 수사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국민권익위에서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무마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분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살인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저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서로를 꼬집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저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왜 제대로 누군가 수사받지 않지? 이런 거에 대한 울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또 김건희 여사 스스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걸 못 밝힌다고 한다면 저는 여진이 남아서 언젠가는 꼭 밝혀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 그 전원회의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진이 뭘 준비해가지고 yes or no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리하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올리게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 진행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이 어떤 뭐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저런 말씀하실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장관 재직 시절에 본인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그 수사가 진행이 됐죠.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직무관련성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이게 질의가 갑니다. 그때 권익위원장이 이게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실무진의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감사원 판단 결과 그게 아니었죠. 본인이 이걸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바뀌죠. 실무진의 판단이. 자, 이랬던 분이 실무진한테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 이런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논란이 된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되받아치면서 오히려 A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야당에 대해서 저런 공격적 논평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현희 의원이 워낙 그 과도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저 발언도 이제 사실은 뭐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일반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이런 문제 이 국장 그 사망 사건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그 뭐 청원 청문회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열고 있는 청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의원 발언에 반발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지만 전현희 본인은 죄 없냐라고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제명도 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양측의 제명 요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사실 물론 뭐 여야에서는 뭐 진영 다툼으로 지금 뭐 서로 간에 공세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안에서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전현희 의원의 발언, 특히 이제 살인자라는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측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권익위의 조사와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국민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이 표현상의 문제로 의원직 제명을 또 요청하고 또 야당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명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엔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뭔가 민생 법안이라든지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국민을 위한 법안에서 똘똘 뭉쳐서 법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 힘을 합쳐서 제명안을 내는 모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눈살 찌푸린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눈살 찌푸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방통위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해서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 그 말을 떠올리게 이준석 중에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음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 아니 그러시면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 팔짱은 태도. 안 끼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 여기가 동물농장이냐, 건방 떨지 마라, 팔짱 끼지 마라, 얼굴 비비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양측 모두 언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 자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투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문진 이사나 아니면 KBS 이사 이 선정 과정이 과연 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또는 뭐 그 단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용을 가지고 좀 논박을 벌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태도를 문제 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뭐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니 그 회의의 목적에 걸맞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대개 표현이나 뭐 태도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요. 근데 그거는 어제 청문회의 본질과 매우 다른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러려면 그 청문회를 뭐하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본질과 다른 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제 좀 지켜봤는데요. 이게 질문을 하면요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청문회잖아요. 듣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합니다.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따분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혹은 팔짱을 낀다든가, 얼굴 정말 손으로 비빈다든가, 뭔가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계속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니까 그것이 산하기관에 있는 임원들도 저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물론 답변 태도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게 청문회거든요.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일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답변 내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죠. 국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이거 청문회는 증인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형사적인 처벌에 뒤따를 경우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탄핵을 해놓고 나서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는 분한테 여러 가지 묻는다.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논란이 된 발언부터 또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비난하고 당원들한테 친명파리 하면서 비난했잖아. 정봉주는 최고위원 사태가 아닌 질당을 해라.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정봉주 후보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가히 잼카에 태워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뭐 이렇게 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김민석 후보도 그 부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현재 정봉주 후보가 누적 집계로 보면 아직도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이렇게 남았잖아요. 저는 뭐 정봉주 후보가 그런 앞으로의 상황 같은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서 지금
명파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얼마 안 남았고 본인이 어차피 2등이 되든 뭐 5등이 되든 간에 그 안에 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표를 얻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의 정확한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의 일부 이제 권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봉주 출당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거의 정봉주냐 아니냐 뭐 이런 전당대회로 지금 변모가 됐어요. 아마 정봉주 후보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자기 정치를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기 정치에 성공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정봉주 후보는 일단 현재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명파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지목한 명파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누굽니까?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봉준 후보도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즉답은 피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그리고 이 전당대회 레이스가 굉장히 지금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분열의 언어 또 논란이 될 만한 언어를 그렇게 내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명팔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멸칭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게다가 뭐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당에는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게 분열의 또 어떤 그런 발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명팔이라는 것이냐라는 물음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가 조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친명 개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도 명팔이라고 지목한 게 누구냐, 우리를 지목한 거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당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요 혹시 이재명 전 대표 당사자를 비판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이런 전언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해석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초반에는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순위가 지금 뒤바뀌었거든요. 그것은 그런 대로 감정이 쌓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스스로 뭐 명팔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법의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거라고 하는 것은 일각에서의 해석일 뿐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던 사람에게 막판에 이렇게 기름을 좀 끼얹으면서 알게 되는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앞으로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떠나서 민주당이 최대치의 확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승리를 위해서라면 최대한의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확장과 후보의 확장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과정에서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혹은 그러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가속화된다는 점은 앞으로 관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정봉주 후보는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을 담아 한 발언이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당 지지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누적 득표를 봐도.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입성에 성공한다면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이재명 대표 팔을 했던 분은 정봉주 후보죠. 본인이 잠깐 커밍아웃 전에 보통 이제 약간의 거죽을 쓰고 이재명 대표 측근인양 행세를 했던 건 분명합니다.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 취소당했잖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앞날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원래는 본인도 팬덤층이 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이게 팬덤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탱이 되더라. 이걸 확인했던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지지세 내지 공간이 열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최고에 입성하게 되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결이 다른 발언을 할 것이다. 특히나 정책적으로 결이 다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피커가 둘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김경수 지사가 밖에서 만약에 호응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는 상당한 치명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강복절 맞아 이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된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전 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 목소리를 먼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면 본인 조직이라든가 당원의 지지라든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만일 연임을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 현실성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장경태 이제 최고위원이 어떤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본인이 그냥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두루 좀 정보를 들은 것인지 뭐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정치가 생물이기도 하고 정치가 또 상상력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이 전당대회는 이제 이번 주말이면 끝이 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꾸려지게 될 텐데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상황이고 뭐 빨라야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귀국을 하게 된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명적 최고위원을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돌아올 때까지 또 공석으로 놔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또 실현되기는 어려운 또 선택지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또는 이제 또 다른 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또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내부에서 먼저 이 최고위원을 언급했거든요. 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특별히 의도가 있다기보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걸 보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가능성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상을 한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상상력의 전 빈곤이라고 봅니다. 빈곤이든지 아니면 너무 나갔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자, 앞으로 이제 대항마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위상,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던 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위상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못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대항마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10월이나 11월 초 정도에 그 일단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진영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이 복권에 대해서 경계하기보다는 환영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진영 강화에 콘크리트 작용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숲이 넓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 저희들이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플러스 제3의 후보, 제4의 후보들이 플러스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민심으로부터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론적으로는 진영을 강화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민주당에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김경수 지사는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지금 사라져버린 토론,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이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전 돌아온다면 바로 정치 일정을 재개하기보다는 그러한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킬 수 있는 뭐 그룹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강연을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여신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가볍게 시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11월 달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중들이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백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 공백을 누가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냐라고 볼 때 1순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가정일 뿐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 숲을 얘기했던 만큼 그것이 공백이 되든 안 되든 적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복권은요, 여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복권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김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으로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줬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별 멘트를 안 했으면은 뭐 특별히 제가 볼 때 김 지사에 대한 여권에서 견제하는 김 지사 이런 이제 닉네임이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이 커졌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김 지사의 복권에 따라서 혹시 여권에 불리하냐 물론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인과관계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 야권 분열할 때 3자 구도가 되면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선 국면이 되는 거고요. 3자 구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지사 등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 사실 그게 나중에 후보자 선출에 협력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과 김경수 지사 측 지지자들 간에 극렬한 어떤 뭐 대결 이후에 후유증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따른 여당의 불리한 국면의 정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윤핵 갈등이 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 일부 이제 사설 정보지 같은데 보면 뭐 사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 윤 대통령이 복권시킴으로써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견제가 과연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도 참 정치부 기자 뭐 오래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여권 후보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양립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10월, 11월 사법 리스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공간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을 거의 이재명 후보의 뭐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도저히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김경수 지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 봤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대선 출마를 위한 그냥 들러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공간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공간을 확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두 사람 간의 경쟁은 거의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유불리를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 총선 백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과 당정 불통을 패인으로 짚었습니다. 이 당정 갈등이, 윤한 갈등이 앞으로 좀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마무리 수순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또 대통령실이 또 불쾌감을 표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윤한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먼저 더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덧붙이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보자고 한다면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듣기에 따라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모멘트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뭐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의견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갈등이
등의 양상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발화점들이 있는데 특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또다시 갈등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한 쟁점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지나고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어제 그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또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강공 모드 그러니까 일률적인 강공 모드의 기조를 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사안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신 조회라는 것이 이미 그 군사재 법원에 어느 정도 통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통해서 그걸 확보한 이유를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확보한 내용 중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통신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걸 저렇게 확보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 수위나 내용, 경위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그 반작용의 강도를 높이도록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